대통령님,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제2의 일본 속국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1장, 한 사람의 선택이 바꾼 나라의 운명. 만약 지금 한국의 한미 FTA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미국과 유럽, 아세안 시장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통로가 막혀 있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수출 대기업들은, 그리고 그 밑에서 버티고 있는 협력업체들과 일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그 질문의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는 전형적인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한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기구, 로펌, 학계, 국내외 기관을 오가며 10번이 넘는 커리어를 갈아치운 사람. 겉으로 보면 방랑자처럼 보이지만 그가 향하던 방향은 늘 같았습니다. 더 큰 파도, 더 험한 시장, 더 치열한 룰이 있는 곳. 한국이 결국 맞닥뜨려야 할 전장을 미리 뛰어든 셈이었습니다. 그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움직인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노무현의 말과 눈빛에서 느껴진 것은 권력을 쥐었다는 자만이 아니라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기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 그러나 직급은 차관급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모든 책임과 비난 또한 홀로 져야 하는 자리. 김현종은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이 자리는 해외 정상과 강력뿐 아니라 국내 장관들과 국회를 다 상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장관급이 아니면 힘을 못 씁니다. 결국 정부는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그를 통상교섭본부장에 앉힙니다. 이 순간부터 한 사람의 위험 선호적 커리어는 대한민국의 장기 생존 전략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한국을 FTA 허브 국가로 만든 출발점으로 평가되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반전이 시작됩니다. 트럼프조차 두려워했던 외교책사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비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장, 겉으론 괜찮은 나라, 안에서는 빨간 경고음. 본부장에 취임했을 당시 한국 경제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성장률도 나쁘지 않았고 수출 그래프도 우상향하고 있었고 언론의 헤드라인도 비교적 밝았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우선 세계의 무역의 큰 틀을 정하던 다자 협상, 이른바 도하 라운드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나라가 함께 관세를 내리는 방식이 막히자 각국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필요한 나라끼리 먼저 손잡고 양자 복수국 간 FTA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곳곳이 서로 먼저 엮이느라 분주한데 한국이 맺은 FTA는 고작 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구조적으로 개방에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합친 무역 의존도는 세계 최상위권, 물러서서 버틸 내수만 튼튼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미국과는 5.4년, 일본보다는 3.8년 뒤져 있고 중국은 고작 2.5년 턱밑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 저출산 문제 1.17%로 서서히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죠. 무역 질서가 조금만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도 한국은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관세 장벽이 여기저기 새롭게 생기고 우리가 못 들어가는 시장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면 수출 기업은 줄줄이 어려워지고 그 충격은 일자리와 세수, 복지, 재정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현종은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룰이 바뀌는 경기장에서 손님으로 앉아 있습니다. 남이 정한 룰을 그대로 따라가면 언젠가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늦게라도 룰을 만드는 쪽에 껴야 합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던 시기, 통상팀이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은 벼랑 끝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문제는 그 길이 국내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욕먹는 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장, 수동적 개방국에서 룰을 설계하는 나라로. 그가 꺼내든 처방은 간단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무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문을 한꺼번에 열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은 상대가 요구하면 또는 국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문을 여는 수동적 개방국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뒤늦게 출발한 만큼 똑같은 속도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지역, 여러 경제권과 동시에 FTA 협상을 거는 동시다발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국수주의는 결국 나라를 고립, 나락으로 만드는 것이다. 개방은 잘 쓰면 스스로를 단련하는 도구가 된다는 믿음입니다. 예전 부엌 시장을 떠올려 봅니다. 한때 일본 브랜드 코끼리 밥솥이 한국 시장을 휩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완전히 막아놓지 않고 가격 성능으로 정면 승부를 걸자 한국 업체들이 개발비를 쏟아붓고 설계와 소재를 갈아엎으면서 결국 쿠쿠라는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제와 일본제 장비가 독점했지만 개방된 시장에서 성능 경쟁을 벌이자 결국 한국의 삼익 브랜드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FTA를 바라보는 시선도 같았습니다. FTA는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시스템과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구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문을 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국민과 기업을 살리는 협상을 해야 한다. 농업, 의료, 교육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는 어디까지 지키고 어디서부터 정교하게 개방할지를 밤새도록 데이터를 놓고 따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론의 첫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또 미국이랑 협상해서 다 빼앗기려는 거 아니냐. 개방하면 농촌은 다 무너지고 의료비는 하늘로 치솟고 약값은 감당 못한다. 김현종과 통상팀이 선택한 길은 이 공포를 무시하는 길이 아니라 정면으로 들어가서 설계로 제어하는 길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휘둘리는 개방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표와 범위를 정하는 개방.
이 차이를 실전에서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내부자를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사장, 일본 혹은 미국, 순서가 가져올 파장. 전략을 짜면서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어느 나라와 먼저 FTA를 맺느냐였습니다. 정부 안과 관료 사회에는 공통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교육 규모도 크고 경제 구조도 엮여 있으니 일본과 먼저 FTA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김현종은 숫자로 다시 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구조, 부품 소재 장비 의존도, 기술 격차, 적자와 흑자의 방향까지 한 줄씩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본과 먼저 FTA를 하면 한국은 더 깊은 종속 구조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 분야에서 제2의 일본 합병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과격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래야 편한 순서로 가려는 관성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종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본과는 언젠가 협상을 하더라도 지금 이 구조와 순서는 위험합니다. 먼저 다른 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가 쥘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한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가 제시한 순서는 기존 상식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FTA를 맨 앞에 놓지 않고 미국, 캐나다, EFTA, 아세안 같은 다른 축들을 먼저 잡은 다음 나중에 일본을 보는 전략, 즉 일본을 첫 단추에서 내려놓는 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노무현은 장 차관들을 모아 다시 의견을 묻습니다. 반대 논리는 상당히 거셌습니다. 대통령의 단호한 발언에도 관련 장관들은 피해가 막대할 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일본을 뒤로 미루느냐? 당장 효과가 큰 쪽부터 가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경제 논리로 보자면 일본 우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숫자와 구조 그리고 한일 관계의 역사적 기여까지 함께 고려한 끝에 대통령은 김현종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 내부에서의 반발과 설득 과정을 거쳐 순서의 결정이 훗날 한국을 FTA 허브로 만드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의 외교 책사가 야생마형 인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5장 정치적 자살 행위를 선택. 그래도 간다.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 동시에 한국 안보와 깊게 연결된 나라. 이 나라와 FTA를 맺는다는 건 기회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거의 자살에 가까운 선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분위기는 갈렸습니다. 미국과 FTA를 하면 농업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의료, 교육 개방하면 서민들만 죽는다. 부자 나라와의 FTA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반대 논리 앞에서 김현종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과 FTA를 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은 계산해봤습니까? 그가 본 그림은 달랐습니다. 한미 FTA는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FTA 지형에서 허브가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미국과 통로를 열어두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우회 루트를 얻는 셈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관문을 놓치면 다른 나라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해외 순방 중 이루어졌습니다. 중남미를 도는 일정 도중 비공식 자리에서 통상팀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정치적으로 욕을 먹을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대한민국은 10년 뒤에 이 선택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 끝에 노무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힘든 길이다. 나도 욕을 많이 먹을 것이다. 그래도 나라에 필요한 길이라면 가야지. 귀국 후 그는 장 차관들을 모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한미 FTA는 추진한다. 이제부터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고 이익을 키울지를 말해달라. 이 한마디로 흐름이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통상팀의 일상은 전쟁이 됩니다. 국회, 언론, 시민단체, 농민회, 의료계, 교육계, 온갖 이해 관계자와의 설득과 충돌이 이어졌고 거리에는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편안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갈등 때문에 이 협상은 더 섬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싸구려 쇼가 아니라 각 조항의 의미를 밤새도록 따져야 하는 진짜 싸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장 교두보 전략. 한 나라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한미 FTA만 보고 달리면 미국의 요구는 끝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김현종은 동시에 다른 축을 움직이는 입체 전략을 꺼냈습니다. 스스로 이름 붙인 교두보 전략입니다. 첫 번째 교두보는 캐나다였습니다. 미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협상이 유연한 나라. 캐나다와 먼저 FTA를 진전시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이 생깁니다. 그대로 두면 한국 시장에서 캐나다산 제품만 유리해진다. 실제로 캐나다는 미국과 통상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논의가 진전되자 미국 내에서 한국과의 FTA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당시 매우 감명 깊었던 일화를 털어놓습니다. 사실상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 결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말은 지금도 소름 돋는다는 것. 우리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민족혼을 건드리거나 역사를 반하거나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소고기는 30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쌀은 어렵다. 우리도 미국처럼 선거를 한다. 당신도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이해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굉장히 설득됐고 이해됐으며 결국 소고기와 쌀을 지켜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유럽의 그늘에 있는 EFTA, 즉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이 네 나라와 먼저 FTA를 맺으면
유럽연합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 국가가 아닙니다. 관세 혜택을 쥔 EFTA와 연결된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 전체로 보자면 한국을 방치할 경우 EFTA 쪽으로 시장이 쏠릴 위험이 생깁니다. 이 압박은 훗날 한 이후 FTA 협상에도 묵직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축은 아세안이었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던 시장, 한국은 뒤늦게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통상팀은 늦게 들어온 대가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선택을 합니다. 즉 일본과 중국보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과 FTA 협상을 체결한 겁니다. 아세안은 캐나다와 미국과 FTA 협상을 체결한 한국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늦게 들어왔으니 개방 범위와 속도에서 더 과감하게 제한하겠다. 이 메시지는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더 멀리 가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교두보를 쌓아가자 판의 구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와의 협상이 막혀도 다른 협상이 그 나라를 압박하는 카드가 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목줄이 잡힌 협상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한 판에 엮는 설계였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구애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전략을 깔아두고 선택지를 만들어간다. 이 철학이 캐나다 EFTA 아세안으로 이어지는 교두보 전략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7장 하야트의 방, 일본의 방해 그리고 증명된 결과. 그러나 전략이 아무리 정교해도 협상 막판까지는 무엇이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한미 FTA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농업, 서비스, 투자, 금융, 지식재산권 어느 하나 민감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협상장 안에서는 단어 하나, 쉼표 하나를 두고 새벽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고비 중 하나는 어디서 최종 회담을 열 것인가였습니다. 미국에서 타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베풀어준 선물 같은 FTA, 반대로 서울에서 타결하면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끌어낸 협상, 통상팀은 마지막 회담을 서울에서 열기 위해 치열하게 물밑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로 확정됩니다. 이른바 하야트의 밤으로 상징되는 막판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와 방식, 민간 품목의 개방폭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됩니다. 이 조정이 없었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같은 존재감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사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은 미국 무역당국을 찾아가 한국과의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 나중에 분명히 배신할 것이다. 너무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외교 언어로 포장된 이 메시지의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FTA 허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판은 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믿고 갈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일본과는 오랜 체제 협력이 있었고 중국과는 견제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베트남 등과의 협상은 진전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 시장경제 동맹 구조를 모두 공유하면서도 역동성을 가진 한국은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협상 타결 후 김현종과 통상팀이 결과를 보고하자 대통령은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사실 자동차 관세 폐지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 였습니다. 당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스로도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에는 51대 49 정도라고 말했지만 실은 6대 4 정도로 한국에 유리한 협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외교 특성상 10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협상이 잘 됐다는 또 다른 증거는 상대방 협상 측에서 두 번이나 재협상을 요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협상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알려줬습니다. 제조업 일자리의 대규모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수출과 투자,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의 위치는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유럽 아세안 EFTA 중남미로 이어지는 FTA 네트워크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FTA 허브 국가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외국 기업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생산 거점을 두면 동시에 미국, 유럽, 아세안 시장과 연결된다. 이 한 줄의 설명이 수많은 밤의 협상과 갈등, 욕설과 비난,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인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8장 애국적 분노와 생존 지능 그리고 한국의 다음 30년. 이제 질문을 바꿔 보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장 등 이 80년대 설계자들은 왜 이토록 밀어붙였을까? 정치적 부담 그리고 누가 봐도 욕먹을 각오를 해야 했던 통상팀. 단순한 성취욕이나 커리어 쌓기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국적 분노였습니다. 왜 우리는 늘 남이 정한 룰을 따라가기만 하느냐? 왜 우리의 실력에 비해 우리가 받는 대우는 이 정도에 그쳐야 하느냐? 이 불만과 분노를 온라인 댓글이나 술자리에서 쏟아내는 대신 문장 하나, 조항 하나에 녹여 넣은 사람들. 그 분노가 없었다면 일본과의 FTA 순서를 뒤집자는 말은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존 지능입니다. 감정만 앞세우지 않고 세계 질서의 흐름을 숫자로 읽고 어떤 선택이 10년 후 한국의 위치를 결정할지를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안주하는 자는 국익, 국격, 안보를 위한 협상에서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FTA를 외교 굴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룰을 설계하여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자, 기회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감각, 농업, 의료, 교육 분야에서 공포를 자극하는 단어들을 걷어내고 실제 제도와 데이터를 놓고 어디까지 열고 어디서 지킬 것인가를 설계하는 눈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세계 무대에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산업과 방산산업, K, 콘텐츠와 디지털 인프라 각 분야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시 김현종은 이렇게 만든 판세가 30년 정도 갈 거라 예상했지만 13년 만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AI, 양자 컴퓨팅, 6G, 우주위성,
심해 자원,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와 산업, 기술과 가치가 완전히 뒤엉킨 새로운 전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에서도 선택은 같습니다. 남이 만든 룰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판을 설계하는 쪽에 설 것인가. 김현종과 그 세대의 통상팀이 보여준 것은 거창한 영웅 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분노의 애국심을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계산하는 생존지능,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두고 결단하면 한 나라의 운명이 실제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새로운 장 앞에 직면했습니다. 질주하는 미래에 세계 질서의 손님으로 남을지 당당히 글로벌 테이블의 주역이 될지는 결국 애국적 분노와 생존 지능에 달려 있습니다.